안녕하세요. 체슬리 인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MP에 들고 있는 주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모르는 사이에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었다가 예. 지금 150만 명 이상이 이탈했어요. 아, 네. 그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근데 다들 본전되면 예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저 6만 7천 원에 물려 있는데 6만 7천 원 다시 오면 예. 저는 무조건 팔고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올라오면 그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훨씬 많이 올라오니까 절대 본전되면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 예. 그쵸.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 7만 원 했던 게 2년 전에 그랬다가 뭐 최근에 쭉 올라오면서 그 매물대를 다 돌파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걸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샀잖아요. 예. 그쵸.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외국인이 샀는데 지금도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이랬을 때 주도 섹터 내에 대장주 그리고 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주니까 이런 대장주를 어떤 식으로 운용사에서나 투자 의견을 내리는지 일단 저희가 MP에도 갖고 있고 실제 AP에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강하고 증권사에서도 PBR 1.6 넘었으니까 매도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인턴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왕설량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MP에서 지난 한 달하고 일주 정도,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저희가 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하신 거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확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2주 동안 또 확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3주 전에는 저희가 비중을 축소를 했었었는데, 네. 2주 전부터 확대를 한 이유가 뭔지 아마 이거 보시면은 다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왕설량 이사님이 그 마스터 프로그램에 댓글에도 참 친절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오석 대리도 나오고 보니까 우리 최상무님은 또 미국 포트 예. 참 열심히 과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외사에서, 그러니까 외사라고 하면 이제 외국계에 있는 증권사를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외국계의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하고,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하고 목표가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외사 레포트를 갖고 왔고요. JP모건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그런 레포트였고요. 26만 원. 네. 국내 증권사의 하이닉스 목표 주가 다 통틀어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이 그쵸, 정도면? 그쵸. 이 정도면은 제일 비싸고요. 어제 주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7만 8,200원이었거든요. 야, 네. 그래서 18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대인데 26만 원이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래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발췌해 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더 높은 HBM 성장률과 더 긴 DRAM 업사이클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24년도 1Q 실적 호조와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은 단기의 주요 촉매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25년까지의 마이크론의 강력한 HBM 주문
그리고 가격 전망과 유사하게 우리는 이제 25년 하반기까지 D램 ASP 인상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HBM 비트 판매 믹스 증가에 대해 더 높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실 마이크론이 한 2주 된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한 게. 실적 발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내놓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 되게 파워풀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했냐면은 HBM3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예 건너뛰어가지고 HBM3E로 갔거든요. 근데 3E에 대해서 올해 물량 오더를 다 받았다.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도 거의 다 끝나갈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저희가 딱 2주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을 확대한 것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투자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HBM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HBM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좀 상향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은 24년도, 25년도 HBM 매출 추정치를 97억 달러, 그리고 25년도를 187억 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97억 달러면 거의 한 11년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13조 정도 되는 거죠. 그쵸. 13조 정도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더블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야.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의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된다, HBM이. 올해 29%고 네, 내년에는 40%가 된다. 40%. 그러면 엄청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그 음영칠해진 부분 보시면은 아시아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SMC의 AI 매출 노출도는 27년에 돼서야 한 17%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차이가 크죠. 그런.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이닉스를 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말 정도 되면 그 HBM이 전체 D램 매출에서 한 시장 전체로 보면 한 20% 된다고 네, 했었다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전체 D램 매출 중에서도 올해가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네. 내년에 40. 네. 근데 HBM이 기존의 D램보다 뭐 6배 가까이 더 비싸다고 하니까. 그쵸. 거기다가 최근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네. 쇼티지라 가지고. 그쵸. 그렇군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지겠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추정하는 게 또 많이 달라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수율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아, 그런. 수율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확 영업이익률이 튀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작년에 한 7조 적자난 게 올해 한 7, 8조 영업이익 적자나면서 작년에 적자난 거 정도는 다 메꿀 수 있다. 요 정도였다가 뭐 매주 이익 상향 조정되더라고요. 우리 문지일 이사와 주간 트렌드 하다 보면 매주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뭐 거의 11조, 12조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JP모간에서는 올해 영업이익하고 내년에 얼마를 예상을 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 자료도 다 있죠? 네, 밑에 있고요.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낸드 쪽,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D램하고 낸드하고 사업이 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낸드 쪽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낸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멀지만 전통적인 서버 수요 회복과 업계 전반의 공급 규제로 인한 강력한 낸드 가격 상승의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읽어본 그 신문에서는 낸드도 삼성전자 다음 주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근데 낸드도 한 20% 회복에서 거의 30% 회복. 그게 가격 상승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가격 상승률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네. 그 정도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낸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예. 싶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쪽 이어서 보시면요. 마이크론의 실적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4년 낸드 비트 수요와 가격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재고 평가 이익에 따른 순차적인 ASP 개선을 예상을 하고 1Q 영업이익을 2분 JP모건에서는 2.1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1.4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일 2조로 이제 2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현재 컨센서스인 1.4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온 컨센서스가 이런 거예요. 예. 1.4조라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최근에 업계에 있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2조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D램 업사이클은 서버, 스마트폰, PC 등 신규 메모리 수요 동인의 출현이 주도해 왔으며 25년으로 연장된 HBM 수주 가시성은 실적 상향 사이클과 함께 장기화된 D램 업사이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3하고 3E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목표 주가를 25년도 기준의 PB 2.1배를 적용한 26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그런 레포트였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PBR이 2.1배 정도 수준 좀 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근데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땡기면은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실적 테이블만 갖고 왔는데요. 지금 JP모건의 실적 추정치 추정되어 있는 거하고 옆에 보니까 그 마켓 컨센서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마켓 컨센서스는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제시하는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제시하는 컨센서스가 국내에서 추정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지금 추정하는 게 좀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밑에 제가 글로 적어진 부분 보시면은 24년도 2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8.7조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지금 14.5조. 이 컨센의 14.5조도 저희 국내 시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게 지금 추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잠깐 뒤에 페이지 이 페이지 한번 넘겨서 보시면은 국내 컨센서스는 뭐 네이버 들어가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뒤에 이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이 실적 테이블 있잖아요. 연간 실적 테이블. 네. 그 부분 보시면은 올해 국내에서는 한 12.6조. 그렇네요. 59조 매출에 네. 12조 6천억. 네. 그래서 아까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14.5조. JP 모건은 18.7조. 야, 차이 많죠. 국내 컨센서스보다 50%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의 컨센서스도 차이가 좀 큽니다. 내년도 국내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 다 합한 게 18조 네. 4천억 정도 되고 있고,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22조. 22조요? 네. 22조.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18년도에 기록했던 20조 8천억을 넘어가는 완전히 거죠.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32.5조를 보고 있어요. 32.5조? 네.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엄청 갭이 크죠. 야, 엄청 갭이 크네. 네. 그래서 이 갭이 큰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수율인 것 같아요. 예. 수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지금 컨센서스가 하나하나씩 다 상향되고 있어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90조였잖아요. 예. 90조인데 내년 되면 시가총액의 3분의 1 해당되는 예. 30조를 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외사의 레포트하고 국내사의 레포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주도해서 사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다 외사의 레포트를 참고해가지고 아마 사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같이 겸해가지고 체크를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모건 스탠리가 약간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좀 보수적이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JP 모건은 어땠었나 모르겠네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그 공격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음. 공격적이잖아요. 예. 작년에 바이코를 먼저 한 거는 예, 모건 맞습니다. 스탠리가 맞고. 예. 그러니까 정확도 면에서 모건 스탠리가 정확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아, 셀콜도 먼저 예, 하고. 안 좋아질 땐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음,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제목에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가 예. 사실 약간 하우스 색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늘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항상 바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단 추정치 자체가 네.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보시면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내년도하고 그리고 26년도하고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나 추정하고 있냐를 네. 이제 갖고 온 표인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 27.1조로 가장 크게 추정하고 있는 게 다올투자증권이에요. 그래요. 내년 전망치가 27조. 27조. 아까 전에 JP모건에서 추정한 거는 내년도에 32.5조. 32.5조. 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다 통틀어도 JP 모건이 제일 강하게 보네요. 네. 제일 강하게 보고 있고, 제일 약하게 보는 증권사는 어디입니까? 저 밑에 보시면은 하이투자증권에서 11조. 하이투자면 제가 좋아하는 송명선 연구원 그죠? 계시는 네. 곳이죠. 맞습니다. 송연구원님이야 뭐 항상 좀 베어리시하게 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송영권님 그 하이닉스 보고서를 이전 것들 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16년부터 18년 초까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날아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유독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송연구원님이 저기 반도체 회사 출신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그때 현대 현대 반도체 그때 시절에. 출신이시죠. 네. 약간 회사에 안 좋은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도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걸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늘 일관성이 있으신 건 좋은 예.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닥에서 안 좋게 보고 네. 올라가면 좋게 보고 하는 예.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수적인 추정치가 나와도 예. 항상 그거는 예.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 맞습니다. 11조, 내년은 11조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회사는 32조. 네. 3배다 그래? 3배 차이가 나고 있죠. 네. 근데 내년 11조면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제 피크니까. 11조 이상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팔아야 되네. 예, 그러니까 피카웃인데요. 근데 여기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음. 25년에 15조 넘게 예상을 일단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숫자가 아. 팔로워가 조금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 네. 엄브렐라 리서치가 네네. 가장 최근 자료를 한 건 아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송명선 연구원님이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죠. 11조는 좀 심했지. 네. 또 올해도 삼성전자 좀 안 좋게 보다가 또 바로 목표가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러셨잖아요. 작년 말에 올리셨어요. 작년 말에. 네네. 그러면 한 요 정도 일단 컨센서스가 중요하니까 네. 원래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점수 줄 때 예. 제일 좋게 준 사람, 제일 나쁘게 준 사람 빼고 하잖아요. 예. 아웃라이어들 싹 없애고. 맞습니다. 그렇지.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이 18.5조. 네. 인데 지금 이 JP 모건에서는 아니야. 내년에 32조 나와. 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컨센서스 쪽 보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무님이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18년도에 20조 그 영업이익이 나온 게 가장 최대 실적 나왔던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표로 옆에 오른쪽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대로 나왔던 실적은 2018년이었다. 그래서 이따가 3페이지 이따가 보시는 차트에서도 2018년도에 주가가 이때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컨센서스 표도 그냥 넘어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밑에 PER하고 PBR 쪽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PBR이
2021년도에 1.85배를 맞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다들 PC 수요 뭐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올라왔던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리고 2021년까지. 그래서 그때가 1.85배 찍고 나서 이제 빠졌던 건데 지금 그거를 훌러덩 뚫고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은 아마 2배가 넘어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국내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에 의하면 네, 지금 최근에 컨센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네. 2024년 말로는 1.99배까지 내려왔고요. 2025년으로 하니까 1.68배. 내년 걸로 하면 1.68배까지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으로 하면 1.39배. 1.39배. 예,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작년에 일단 적자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PBR에 있어서의 약간 왜곡 현상도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적자가 뭐 7조 7천억 났으니까 뭐 순이익으로 보면 9조 1천억 적자. 네. 네. 그만큼 자기 자본이 까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 자본이 까지면서 이 BPS 자체가 낮아져서 예. PBR이 높아 보이나.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왜곡이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PBR 밴드만 갖고 보면 야 1.85배 왔으니까 또 팔아야 돼 막 하면서 기관들도 여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국내 컨센서스는 아직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20조 이상 2년만 나와도 세금 낼 거 좀 내고 그렇죠.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한 20조 이상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북밸류가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PBR은 맞습니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예. 내년이 1.68, 예. 내후년 되면 1.39.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3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요. 아까 전에 그 차트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그 실적이 20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PC 수요의 그런 것 때문에 1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2022년 말까지 이제 조정받고 빠졌다가 최근에 이 가격을 이제 다시 넘어가면서 지금 18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오늘 장중으로 보니까 역사적 신고치를 난 것 같더라고요, 또. 네. 그렇게 오늘도 보니까 2%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인데요. 예. 25일. 음. 자, 이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자, 2012년 이때부터 보시면 2012년도에 그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2013, 14, 15년도에 DDR3에서 DDR4로도 넘어가고 2013, 14년도에 스마트폰이 침투율이 거의 40%까지 되잖아요. 네, 그 새로운 모멘텀에 주가 보시면 16,550원 하다가 많은 것 같잖아요. 예. 네, 이때도 일부러 이 차트 로그 차트로 지금 뽑아오셨죠? 네. 그러니까 16,550원에서 와 25,000원 갔네. 야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익이 많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셔야 되는데 그때 16,500원에서 5만 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또 다운 사이클에 걸리면 반토막 나요. 2016년도에 또 반토막이 났다가 그때부터 25,000원에서 또 얼마 갔어요? 10만 원 갔네. 그렇죠. 이때도 3배 올랐어요. 네. 3배 오르고 그 다음에 19년, 20년 요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도 고점 대비는 42%인가 빠졌어요. 2019년도에. 네, 삼성전자가 그때 한 36%인가 빠졌고 그러고 나서도 또 다시 올라갈 때는 15만 500원인가? 뭐 그 네, 정도 갔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또 올라갔었고 항상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약간 23년 장에 많이 빠지니까 좀 무서웠잖아요. 예. 무서웠는데 전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코로나 상황, 전자상거래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새로운 모멘텀 없이 이번에 올라오면 약간 박스에 갇히려나? 음.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2년 11월 달에 챗GPT 딱 그렇죠. AI의 돌풍. 예. 또 새로운 AI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새로운 또 시장이 생겼고 그 시장이 AI 반도체 가속기에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범용 D램이 아니라 예. 네. DDR5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HBM이라는 음. 완전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금상첨화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과거랑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네. 저는 지금 AI 혁명이 스마트폰 혁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그 스마트폰 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이 메모리 3사들의 실적이 거의 3년 정도가 내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모멘텀이 확 열린 상황이고 그걸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럼 그때 하이닉스가 PBR로 몇 배까지 갔냐를 좀 봐보면은 네. 그 당시에 거의 3배까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PBR이 그때 3배까지 갔어요. 네, 근데 잘 또 한 번 더 열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나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3사가 모두 다 그 수혜를 누렸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한테만 그 시장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PBR 3배 이상도 좀 열어놓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 1.8배라는 PBR 밴드 상단은 최근 5년간이었었는데 과거 스마트폰 혁명 때는 그러니까 이 PBR이라는 게 예. 또 ROE하고의 함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버느냐인데 그렇게 많이 벌 때는 아까처럼 자꾸 PBR이 툭툭툭 떨어지게 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ROE가 높을 때는 PBR이 높아도 네, 맞습니다. 3배까지도 열어놓고 네.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제 이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 수혜를 하이닉스만 받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밑에 쪽 수급 쪽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재밌게도 기관의 매도 보시면은 지금 어제까지 데이터인데 86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기관이 올해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단순히요. 네. 그래서 86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도 뭐 한 190만 주 정도. 개인보다 훨씬 기관은 훨씬 많이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의 매도는 아까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PBR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러한 분위기는 아까 제가 위에서부터 외사 레포트 말씀드리면서 아마 다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요. 크게 이제 한 3가지, 4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적어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제 4가지 정도를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은 왜 계속 사서 들어오는 것일까? 이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은 PBR 등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파는 것 같고, 외국인은 이 밑에 있는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가 이제 처음으로 턴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조 넘어가는 컨센보다도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내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봤을 때 아마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의 이 그렇죠. 매수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HBM,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D램을 커머디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HBM은 커머디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네. 그거를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 세 가지로 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특정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요. 이런 엔비디아의 규격을 따르는 것이라 선행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격 협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성품으로 플레이 되던 D램이 HBM에서는 맞춤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사양으로 만들어줘. 네. 해가지고 주문하면은 그 맞춤 제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일반 반도체 뭐 DDR3가 됐든 4가 됐든 그쵸, 그거 그게 다 아니잖아요. 범용. 그죠. 범용. 그렇죠. 그쵸. 기성복이라고 생각하면 예. 되는 그쵸. 거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에 퀄 테스트를 하고 저는 왜 퀄 테스트를 하지? 만들어 놓으면 엔비디아가 필요하면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엔비디아의 규격에 맞춰서 예. 약간 커스터마이저 된 그렇죠. 반도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엔비디아가 다르고 AMD가 다르고 다 달라요. AMD에 들어갈 때 또 HBM 은 달라요. 또 달라요. 네. 음. 규격이 또 요구하는 규격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이 아닌 거고 맞춤 정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도 기성복은 여전히 뭐 30만 원에 살 수 그렇죠. 있는데 맞춤 양복은 뭐 그렇죠. 되게 비싸. 예.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거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엔비디아에서 맞춤형으로 제작했는데 네. 이 물량을 엔비디아가 안 사간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AMD로 팔 수도 없다고 해요. 규격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SK 하이닉스가 사실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돈 없을 때 예. 엔비디아가 선급금 먼저 주고 예. 좀 만들어줘라. 예. 네. 그랬다가 하이닉스가 만들어 놨다가 최근에 뭐 AMD도 달라고 그러고 해서 있는 걸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음. 그게 안 되는 거네요. 예. 그게 안 된다고 제품 자체가 합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25년도하고 26년도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 보면은 25년도가 피크고 26년도에 영업이익이 빠지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 JP 모건 보고서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보시면은 아직 26년도에 HBM 증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부킹이 끝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부킹은 다 끝났잖아요. 근데 내년도 부킹이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끝나면은 26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정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 증설 계획이 나오면 Q가 네, 바뀌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설 계획이 지금 아직 그 26년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 애널리스트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내년 성장까지는 문제 없다. 네. 그런데 내후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아마 26년에 대한 추정치도 좀 가시성이 커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반도체가 돈을 마구마구 벌었었던 2018년도에 예. 그때 이제 캐페스 왕창 해놨다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돈 많이 벌었을 때 또 예. 계속 잘 될 거다 생각하고 예. 거기서 또 증설하니까 예. 그럼 대대적인 증설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아직 없네요. 네, 26년에 대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회의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HBM3E 양산이 본격화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P에 해당하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거를 하나 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는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정말 실적이 피크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엔비디아 예. GPU 예. 그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중고품 뭐 예.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예. 4,500만 원, 5,000만 예. 원. 그 가격 떨어지면 일단은 예. 매도 시그널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HBM 이거는 엔비디아 맞춤형이니까 음. 이게 뭐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겠네. 그런 엔비디아가 네. 지금 맞춤형이. 만드는 대로 다 가져가니까 네. 네. 뭐 중고로 나올 일이 없겠죠. 네. 예. 그렇죠. 맞춤형이니까 예. 특히나 음. 또 일단은 다 가져가고. 예. 근데 이게 그 맞춤형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음. 그 GPU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GPU 예를 들어서 B100이든 예. 뭐든 그게 용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닌가? 이제 네이버도 GPU를 하나를 못 구하는데 일반인이 과연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유튜브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그 오래 근무하신 분이 GPU 몇 천만 원짜리 사요. 사가지고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네. 보여주는 영상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짜리를.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쓴 다음에 뭐 중고로 내놓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HBM3만 뭐 따로 팔지는 않더라도 예. 그 패키지 예. GPU 전체 통으로는 얼마든지 예. 중고 시장에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예. 나오면 지금 뭐 바로 가져가기 바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인데 결국에는 그 수율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그리고 현재의 수율 상황은 어떤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저희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장비 업체들까지도 투자 포인트가 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 생산하면은 한 6개, 7개 정도를 뽑아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불량인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율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HBM3E는 이제 하이닉스가 양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납품할 거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수율이 한 40에서 50%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이닉스 HBM3E. HBM3가 네. 수율이 4-50%밖에 안 돼요? 네, 40-5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베일에 쌓여 있죠. 네. 마이크론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유출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 수율 얼마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예, 아무도 그렇죠. 모릅니다. 아직. 네. 3도 못 했는데 그쵸. 3 한다고 네. 해가지고 우리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예. 우리가 의심하는 게 수율은 제대로 잡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 보면은 그 마이크론이 30K 뭐 그 캐파를 갖고 네. 있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증설한다고 하잖아요. 30K 정도를 하는 게 그만큼 수율을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35K잖아요. 네, 135K인데 네 배 130 이상 맞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진짜 수율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이 독주는 아까 박성구가 주임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3E 아직 퀄 테스트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수율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는 퀄 테스트는 3예요? 아니면 3E예요? 3입니다. 3. 그냥? 네, 3? 그냥 3입니다. 3E도 아니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단물을 많이 이렇게 먹은 그 제품 양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론이 최근에 한미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전 오히려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론이 수율이 꽤 많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HBM을 생산하려면 원빈 나눔도 잘해야 되고, 네. 그걸 갖다 붙이는 그 본딩 네. 기술도 두 개를 같이 잘해야지 되는 건데, 이 닉슨은 이제 두 개를 다 잘하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원비 선단 나노 공정도 잘하지만 이 본딩 그 작업에서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 원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 A로 3를 만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선단 공정도 약하고 본딩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네. 마이크론에 그 이직을 해서 예. 이번에 제재를 받을 것으로 되는 그 임원이 하이닉스에서 가신 분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HBM 수석 연구원이었다가 마이크론 갔으면 예. 당연히 이 TC 본딩 네, 장비를 써야 얘기 된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분명히 네. 얘기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주간으로 40%나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네, 수율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 상무님이 아침에 예. 최슬림 모닝브리프 할 때 지금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예. 쇼티지 예. 제품을 생산하는 예. 기업을 사는 거고 예. 재고가 쌓여가는 기업은 지하자. 피하고. 예.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원칙을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그거는 사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예,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고가 쌓여 있는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발생하고 재고를 확보하는 구간이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 구간을 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 차라리 네. 지금 당장. 이미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 섹터나 기업에 들어가서 추세가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왕 이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체크하고 네. 그 추세의 훼손을 좀 더 점검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남의 돈을 관리할 예. 때는 그죠? 그 돈에 대한 시간적 예. 효율성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돈 내가 나는 묻어놓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참 성격 급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 정도 수익이면 참 괜찮은데도 그렇죠. 예. 네. 좀 빨리 예. 많이 벌고 싶어. 예. 아까 우리 왕 이사님 첫 페이지에 더 네. 높은 더 긴 이렇게 네. HBM 성장률과 업사이클 주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돈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좀 비싸 보이지만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쇼티지 서로 살려고 난리 줄 서 있는 그런 가게로 따지면 줄 서 있는 집 가서 그죠? 예. 줄 서 있는 가게를 인수하는 거죠. 네. 자, 우리 박성구 주임이 스페셜 리포트 등에서 매주 또 계속 반도체 커버해주고 계시는데 총평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SK하이닉스하고 그 나머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도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독주가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현재까지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예. 다른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HBM에서의 좀 뒤처진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이 사이클이 보통 3년 정도는 가도 뭐 5년, 10년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제 팔고 나올 건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만 봐도 작년 초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라서 이제 1년 하고 3개월 됐네요. 이것만 보면 좀 아직까지는 어렵고 제가 이번에 그 어스 가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 주요 국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차트 지금
우리 왕이사님 자료에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차트적인 부분. 두 번째는 뭐 그 삼성전자에서 예. 최근에 보면 GPU가 필요 없는 거 개발하고 예.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DXL. 네, 예. DXL. 네. 음. 링크도 됐다. 예. 다음 주 리포트에 정리해서. 그러니까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강력한 대체품이 나오면 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대체제.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이 AI 사이클 자체는 한 5년 이상 간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사이클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HBM 요 사이클로 이번 장 내년 상반기가 있고 26년 조정 있고 나서 27, 28 날아갈 때는 이 GPU를 대체하는 예. AI 가속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 그 다음 사이클에 나오지 않을까. 예. 그때는 삼성전자가 또 예. 기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그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대체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MP 종목에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도 예. 우리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끌고 예. 가는 게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